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선 불복 논란까지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한편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새정치를 내세우는 신진 세력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 좀 관심이 있을 텐데요. 먼저 대통령 귀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근간 마련했다. 한쪽은 굴욕 외교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먼저 황 소장님. 먼저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졌죠. 그래서 육자회담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한 채 일관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미 간의 중심이 되어서 북핵을 갖다가 폐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로 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급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북한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난 6월에 갔으면 일본과의 관계, 저희 직전에 일본의 아베가 방문하면서 한국이 일본한테 미국 외교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가 됐을 건데 다행히 메르스 때문에 안 가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핵심이 됐지 않습니까?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에 양자를 택일하라. 중국에 경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비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방문에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과거 이 해방 그리고 6.25 그리고 한국의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잘 이렇게 다독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내는 거는 좋다. 근데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룰을 어기고 나올 때 한국도 분명한 소리로 말해야 된다 해서 난사 군도 같은데 또 센카쿠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한국이 비판적인 발언을 해야지 지금처럼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 한미 FTA에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데 TPP는 지금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고 또 K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핵심 기술 4가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이 그것은 곤란하다. 어떤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한미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간에 이런 특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한국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이나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죠. 이 부분이 차라리 깔끔하게 미국이 거부하는 걸로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데서 벌어진 혼선을 두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지금 사퇴하기로 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어려운 시점에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간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국민들도 파악한 것이 지나친 중국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박 대통령 방미 직전에 사의를 표명을 한 것으로 지금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자, 주철기 수석뿐만 아니라 한민국 국방장관 그리고 김관진 실장에 대한 문책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 안보 라인을 다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그러니까 FX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가 대신 늦게 됐다. 이런 게 가장 큰 원인 같은데 그 위에 벌어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아닙니까?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게 18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핵심 기술이 전부 이전받기로 합의가 돼서 그쪽으로 선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3번째 거절이 된 거죠. 사실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지만 미국은 해줄 수 없다는 게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했는데 대통령 면전에 대고 우리는 못 해준다는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펜타곤을 갔는데 16분간 엄청난 환대를 받았지만 최고의 예우를 받았지만 사실 실익이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건데 과연 대통령이 보고를 다 받고 나서도 알고도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보고 라인에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교 안보 라인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국방 네. 이 문제에 관련된 나이는 네. 사실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도 혼선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F-35A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 기술 이전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기술 이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기종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결정되고 나서는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요. 실제로는 이 사업이 예, 예.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거부터까지도 포함되는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좀 그 방미 외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요. 예. 사실 환대도 받고 한미 그 동맹의 재확인도 하고 예.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 시급성도 좀 끌어내고 예, 예. 중국 경사람도 좀 없애고 예. 했지만은 예.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국익이 있었느냐, 국익 외교였느냐. 사실은 북핵 문제를 얘기를 해서 시급성 끌어냈지만 북한이 대화 타협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 있는데 FX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TPP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예.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은 외교였지 않느냐. 예. 다른 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보다는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상대적으로. 외교였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세상에 양쪽 다 기분 좋게 할 일은 없죠. 중국하고는 교역이 2억 2,140억이고 미국과는 1,000억뿐인데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는 부분은 한국의 여야나 좌우 막론하고 국민들이 다 원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미국과의 예. 관계가 소원해진 예. 거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가서 미국을 달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건 뭐 겪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 F-35를 선택한 것은 예. 당시에 그 F-15SE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예. 실질적인 스텔스 기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결정이 잘못되어서 번복을 한 부분이에요. 예, 예. F-35로. 미국이 F-35 한 8조 원 가량을 팔면서 그중에 1조 한 7천억 정도를 옵셋이라고 절충 교역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지 정확하게 4가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해 준다고 한 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측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예. 그래서 25개 품목을 미국 측에 이야기했고 미국은 4월 이전에 이미 안 된다. 4가지면 안 되고 21가지는 해주겠다 예. 이랬는데 한국 측이 거기에 대해서 욕심과 미련을 가지고 예, 있고 예. 또 그걸 쌍괄식으로 예. 엔진으로 예. 무리한 어떤 부분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 방미를 통해서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예. 가능한 범주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뭐 야당은 공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든 됐든 간에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들 멤버 총선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좀 약간 새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각에 계신 분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저 말고도 경제 잘하실 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해석하면 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나가서 과연 지금 친박 비박 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인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나가게 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의원 겸직 장관들은 나가겠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요. 장관은 임명되면 다음 날부터 언제 경질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의원 겸직 장관들은 의원하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 1월 13일, 그러니까 총선 90일 전까지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그 전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늦어질수록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12월 2일이면 그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예. 예산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올 연말 안에 예. 아마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한 5분 되잖아요. 지금 예. 유일호 장관, 유기준 장관, 김희정 장관, 황우여 장관, 최경환 장관. 예. 이 대부분 5분이 다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예.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또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추가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보이는데요. 예. 이렇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가 예. 친박의 핵심이고 그 장관 되기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내에 오면 친박 비박 간에 지금 공천룰 때문에 상당한 그 경쟁이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최경환 장관의 역할이 어떨 것이냐. 그런데 오히려 예. 최경환 장관이 당에 와서 그 밖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역할을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왜? 최경환 그러면 친박
그다음에 친박 실세 예. 뭐 이런 게 다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최경환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으로 바로 예.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물밑에서 조율하고 뭔가 그 청와대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런 선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수사님. 예. 예, 최경환 장관이 뭐 초인 오믹스로 이제 등장한 지가 1년 3개월이고요. 내년 뭐 1월 달에 그만둔다고 하면 1년 7개월인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 예. 기조, 그러니까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또 구조 개혁을 하는 것, 특히 4대 구조 개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장이 그만두게 되는 부분은 예. 솔직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뭐 1년 3개월 전에 예. 지속적으로 총선하고 관계없이 예. 해 나간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 진영으로 봐서는 어쨌든 당에서 그 어떤 김무성 대표 비주류 진영과 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공천 예.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친박의 주요 자원들이 대부분 지금 행정부로 들어와 있는 뭐 전 대표라든지 전 원내대표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친박이 당내에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죠. 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이제 예. 복합적인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이 다음에 이 만약에 최경환 장관이 총리가 이렇게 그만두기로 했으면 기왕에 다음 경제수장은 네. 빨리 임명을 해서요.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 예, 지금 좀비구 기업이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라는데 이걸 총선 이후에 정리한다. 이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새로운 경제수장이 임명되어서 예, 그 부총리가 이 자신 나름대로 경제 개혁을 주도해 가는 것이 지금 예. 저성장 국면에서 낫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내 친박과 비박들이 공천을 두고 갈등하는 양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간의 어떤 약간의 가득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 공천들과 관련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공천들 특히 이제 TK 지역 관련해서 100% 자기가 이제 나아갈 수 있다, 공천을 받을 것으로 좀 확신하는 분위기인데, 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는 전체 비박 친박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죠. 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뭐 공개석상에서 100% 공천 자신한다 하는데 예. 글쎄요, 이제 사실은 그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천 안 주기가 또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장을 해주고 그 아래 따랐던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 아래는 보장을 해주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치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수도권 선거를 고민한다면은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명분 없이 내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내에서는 물갈이론 대 국민공천 그 대의명분론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박과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물갈이론을 내세워서 예. 보다 새로운 그 많은 인사들이 그 국회에 들어오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경선 대의명분론을 내세우는 비박계는 예. 가능하면 현재의 그 현역 의원들이 다시 재입성하는 이런 그 대결 구도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당장은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스스로도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대구 동구 지역구 내에서 굉장히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 당헌 당규대로 있는 50대 59조로 한다면은 예. 위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국민 여론조사가 좀 더 높아지는, 적어도 70% 80% 되는 이런 구도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고, 예. 그것은 김무성 대표하고 입장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좀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구도대로 갈 건지, 예. 아니면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사실 연말쯤 가서 예. 청와대와 친박계가 현재의 김무성 그 지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갈 거냐, 아니면 무력화시킬 거냐, 이런 한 번의 전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수사님 말씀. 예, 저는 그 지금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 정치 색깔을 확고하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성당에서 뭐 강연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바란다 하지만 예, 그게 단서를 좀 보탰죠. 예. 앞으로는 이기는 대통령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할 말을 하겠다 이랬는데요.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여권이 집권을 했을 때 집권 전체의 전국 운영 방향과
또 이 당 내부의 틀에 맞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신이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 청와대와 방향이 다른 이야기를 조율하지 않은 채 밖으로 하고 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뭐 제가 봤을 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들이 결국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하나의 연대 전선을 형성할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그 공천을 앞두고 청와대와 일전을 갖다가 치를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양상의 결과에 따라서 총선 출마 여부가 나올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50대 기술원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부겸 전 의원이 있는 것 같고요. 박영선 의원이 또 새물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정치에 익숙해 있는데 새물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 두 분은 어떻게 되셨고 이 통합행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움직임이 야권 전체에 어떤 새정치를 불러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밖에 신당 세력도 있는 거고 당내 비노 중진들의 세력도 있는 거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계속 비판하는 이런 여러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단 한 세력만 반대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만 이대로 가도 문재인 대표를 내세워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양 세력의 그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게 당 밖에 있는 세력하고 합쳐서 당 밖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좀 무력화시켜서 당 밖에 있는 세력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이 차이인 건데 지금 50대 기술원이 좀 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통합행동 이제 8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40대 기술원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나왔을 때 양김 씨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나왔던 건데 그때 40대가 내세웠던 어떤 그 기상과 어떤 깃발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게 꿈틀거리는 수준으로 과연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내부에서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8분이 깃발을 드셔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서시고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정 안 된다 하면 다른 행동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당내의 여러 그룹들이 함께 뭔가 당을 바꾸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고 결단을 하셔야죠. 또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거라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논의가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표나 친노를 낡은 진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당장 공격을 하면서 형용 모순이다. 즉 뭐 낡은 진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행동이나 이런 뭐 50대 기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북 경제 복지에 있어서 이 기존의 어떤 틀을 벗고 그다음에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틀에 벗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까지만 맨날 가요. 동어 반복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북 경제 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재의 현상의 경제, 사회, 정치의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내어 걸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가치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진전되게 해서 뭐 아젠다 20일이나 이런 행태로 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관철시키고 당에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받아라고 요구하겠다. 이걸 받지 않으면 당과 우리는 아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 라든지 단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야권 지지자들로 하여금 뭔가 가치를 보고 생각을 바꾸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당의 싸움의 제일 문제는 뭔가 투사도 못 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컨텐츠적으로도 어떤 전략적으로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없이 아니 저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40대 기술론 했는데 지금 50대 기술론을 하면 어느 국민이 그 말만 가지고 찬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소장, 김철군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